4월 15일 영국의 BBC에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특별한 선거가 치루어지고 있다는 보도를 대대적으로 내보냈습니다. 사전투표율이 26%를 기록할 정도로 선거 열기가 뜨거우며 현재의 범지구적 위기도 그들을 막지는 못했다 라고 논평하고 있는데요. 유권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1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체온 측정은 물론이고 손소독과 함께 비닐장갑까지 착용해야 하는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역대 총선 투표율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놀라고 있습니다. 일부 비평가들은 지금 상황에도 투표를 강행하는 것은 다소 무리일 수도 있다는 시각을 보였지만 BBC에서는 한국은 1952년 한국전쟁 당시에도 대통령 선거를 진행한 나라라며 한국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참여 의지를 지켜세웠죠. 미국의 타임즈에서는 한국인은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선거를 치르려 했을 것이고 그런 점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한국인들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그들은 많은 경험을 통해 민주주의라는 것이 조금만 긴장의 끈을 놓치더라도 바로 뒤로 퇴보를 해버리거나 아예 영영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국에서의 진행 방식을 참고하여 앞으로 다가오는 미국 내 선거에도 적용해야 할 것이다 라며 한국의 민주주의를 극찬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미국이 이를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전 세계 1위 규모의 판정자 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세계 1위 패권 국가였던 미국의 국제적 위상은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중국은 이 기회를 틈타 미국의 패권을 빼앗으려 날뛰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의 수많은 국가들은 락다운을 선언하며 글로벌 교역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그동안 멈춰세웠던 공장을 재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깨끗하던 중국의 대기가 또다시 붉은색을 띄어가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죠. 심지어 미국은 이번 위기로 인해 테오도르 루즈벨트, 로널드 레이건, 칼 빈슨, 니미츠 등의 항공모함의 태평양 임무가 큰 난관을 맞이한 반면 중국은 자국의 병력을 태평양으로 대거 진출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13일 중국 인민해방군보에서 보도된 내용인데요. 그들은 중국 해군이 이번 위기를 통제하는데 미국의 해군보다 훨씬 월등하다며 자화자찬하고 있죠. 이번 사태에 의해 가장 타격이 큰 루즈벨트 호는 현재 괌에 정박하여 승무원들을 병원으로 옮겼고 항모는 전격적인 방제 작업을 하고 있어 무력화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를 본 중국의 군사 전문가는 중국군 내에서는 이런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 랴오닝 항모의 태평양 항지는 이번 사태에 잘 대처한 인민군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다 라며 자신만만한 모습을 뽐냈죠. 또한 활발한 전투력을 유지한 인민군은 어떤 곳에도 병력을 파견할 수 있음을 증명할 것이다. 전 세계에 퍼져있는 중국인들은 언제든지 인민군에게 의지할 수 있다 라고 덧붙였는데요. 수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러한 발언을 통해 중국은 미국의 군사적 공백을 이용하여 태평양 지역에 대한 주도권 강화를 노리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호주 근처 해안에마저 중국의 해양지리 조선이 파견되어 해양조사를 하고 있음이 호주 국방부에 의해 알려지기도 했죠. 또한 중국 인민해방군에서는 관보를 통해 140만여 벌의 방탄복을 주문했다고 알렸는데요. 중국 내 인민경찰에게 지급하여 폭동을 진압하기 위한 용도라는 입장을 내놓긴 했지만 중국이 지금 보이고 있는 행보를 감안한다면 해상에서 벌어질지도 모르는 타국과의 교전에 사용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 또한 농후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5월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에서는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이 이미 전체 전투함정 수에서 미 해군의 287척을 상회하는 300척 이상의 함정을 보유하여 세계 최대 규모의 해군으로 성장했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바가 있는데요. 다소 질적으로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기는 했지만 현재 중국에서는 이것을 정비하는 움직임이 계속 포착되고 있었고 이번 세계 위기로 인해 미국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자 중국은 일부 정비를 마친 함정들을 태평양에 진출시키며 미국의 패권을 빼앗으려는 야망을 본격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의 야욕에 결정적 방해물이 된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인데요. 원래 중국은 이번 위기로부터 중국이 가장 빨리 벗어나고 미국과 유럽 등 기존의 강대국에게 마스크와 의료물자 등을 수출하며 그들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계획이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을 향해 마스크를 보내줄 생각은 있지만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다음 결정하겠다 라며 도발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죠. 또한 유럽의 수많은 국가들에게는 이미 진단키트와 방호복 등의 물자를 공급하며 그들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중국산 물품의 품질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서 현재 이것을 대량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여력을 지닌 국가는 중국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요. 등잔 밑이 어두워 중국이 도저히 고려하지 못했던 변수가 바로 옆 변두리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소국에 불과했던 대한민국이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니 중국이 계획했던 역할을 빼앗아버린 것이죠. 수많은 국가들은 한국으로부터 의료물자를 공급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고, 지난 12일에는 미국이 60만 개 이상의 진단키트와 의료물자를 한국으로부터 수입해 가기도 했죠. 한 개 키트당 100회의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총 7,500만 회의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물량인데요. 현재 한국의 공격적인 검사를 따라하고 있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키트가 필요한 미국에게는 한동안 한숨 돌릴 수 있을 정도의 물량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하루에 생산해낼 수 있는 키트의 물량이 대략 14만 개 정도인 것을 감안한다면 한국은 국내 수요분을 제외하고 대부분 물량을 미국에 보낸 것이기 때문에 한미동맹의 견고함 역시 대대적으로 알린 것인데요. 미국은 이를 통해 한국과 마찬가지로 락다운을 하지 않고도 정상적인 경제활동 체제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비록 지난 2달여간은 중국발 위기로 인해 그로기 상태에 빠졌지만 한국의 대활약으로 인해 미국은 중국이 예상했던 것 이상의 속도로 빨리 정상화될 전망이 보이는 것이죠. 그 결과로 미국 증시 역시 기대감에 상승하는 국면으로 접어든 것입니다. 트럼프가 시종일관 자신감을 보이는 것 역시도 한국이라는 든든한 우방국의 지원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죠. 제이콥 K 제비츠 컨벤션 센터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미국의 전시장입니다. 실내 면적은 약 8만 제곱미터로 한국에 있는 킨텍스의 72% 규모 수준인데요. 현재 이곳은 뉴욕 시내 병상 부족 문제로 인해 야전 병원으로 개조된 상태입니다. 한국에서는 한창 사태가 심각해질 무렵 다수의 시민들이 자신의 건물을 치료 용도로 사용해달라며 국가에 이것을 제공하곤 했었는데요. 미국은 한국과 반대로 자본주의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이권이 많이 엮여있는 건물과 부지 등에 대해서 한국처럼 협조를 얻기 힘들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고, 이에 따라 국가가 단독으로 펼치는 방역작전 역시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는 평가를 받았죠. 하지만 한국이 극적인 수준의 통제력을 보여주자 미국 역시 이제 정부의 단계를 넘어서 기업들마저 한국의 방법을 따라하여 하루라도 빨리 이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컨벤션 센터에 대한 전시권을 갖고 있던 기업들은 이 센터가 치료 건물로 사용되는 것에 기꺼이 동의한 것이죠. 결국 이곳에는 현재 약 2,000개의 병상이 배치되어 중증 환자를 제외한 경증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그동안 마스크는 아픈 사람이나 착용하는 것이라며 마스크 착용에 대해 극도의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평소에 마스크를 착용하는 문화가 있던 일본에서마저 한국처럼 평범한 사람도 마스크를 착용하면 정작 필요한 사람이 마스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더욱 심각한 사례를 초래하게 된다 라고 말하였기에 미국인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었는데요. 많은 국가들에게 비판을 받으면서도 전 국민이 마스크 착용하는 것을 생활화했던 한국이 현재 하루 판정자 20명 내외 수준을 유지하며 뛰어난 생활 방역 수준을 보여주자 미국은 본인들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뉴욕 지하철에 탑승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광경을 볼 수 있죠. 한편 현재 이 위기가 자연 발생인지 아니면 중국에서 인위적으로 만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학계에서는 중국이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라는 주장은 근거가 허약해 자연 발생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정작 국제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과학이 아니라는 게 문제죠. 이미 미국 국민의 80%는 이번 사태의 책임은 명백히 중국에게 있다 호소하고 있으며 중국에 대해 경단위의 소송을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황상 중국에서 이번 사태가 가시화되기 시작할 무렵 평소보다 이상할 정도로 많은 중국인들이 미국에 입국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 위기가 자연적으로 발생했든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든 중국이 이것을 이용하여 서구권 국가들을 공격하려 했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미 중국에서는 지난 3월 5조 원에 달하는 금액이 해외로 유출되기 시작하였는데요. 이것에 더해 미국은 중국과 손을 잡고 이번 위기의 확산에 절대적인 역할을 해낸 WHO에 대한 응징도 시작했죠. 지난 13일 미국에서는 WHO의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1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편에 서는 WHO에게 미국의 돈을 줄 수 없다. 미국은 테드로스 총장이 퇴임할 때까지 WHO에 보내는 자금을 일절 끊어버리겠다 라며 지극히 친중 성향을 보이던 테드로스에게 분노를 보였습니다.
이에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미국은 WHO의 가장 큰 기여국이다. 앞으로도 지원이 계속되기 바란다. 라며 뒤늦은 수습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대만에서 이에 대한 결정타를 날림으로써 미국을 회유하려는 WHO의 시도는 물거품이 될 전망입니다. 대만 정부가 지난 12월 WHO에 보냈던 보고서 전문을 공개한 것인데요. 현재 중국에서 호흡기 질환이 발생하여 격리 치료를 진행 중이라는 보고서였으나 WHO에서는 이를 보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역사회에 문제가 생길 시 이에 대한 위험성을 연구하고 재빨리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 WHO의 존재 목적이지만 테드로스 총장은 중국과 뜻을 같이하여 중국의 은폐 작전에 힘을 보탰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현재 중국은 대만에게 시신을 담는 가방 20만 개를 주문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5만 2천 명분의 격리병동이 급하게 건설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앞서 미군에 비해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는 인민해방군의 상황에 대한 자부심을 전했던 중국은 알고 보니 항모 등을 건조하는 조선소 근로자 사이에서도 판정자가 속출하여 조선소 근로자뿐만 아니라 잠수함 승무원들마저 격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홍콩의 일간지 등에 의해 알려지고 있죠. 또한 미국의 검사 능력이 강화되고 여력이 좋아질수록 앞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중국인에 대한 전수 검사가 꾸준히 이루어지며 중국이 그동안 감추었던 수치도 탄로나게 될 전망인데요. 예상치 못했던 한국이라는 복병에 의해 1차적인 계획마저 쉽사리 무너져 내린 중국은 이제 자신들의 과오에 의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져버린 2차 폭풍을 맞닥뜨릴 미래만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북한의 침공으로 시작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6.25 전쟁은 이오시프 스탈린 전 소련 공산당 서기장과 마오쩌둥 전 중국 국가주석의 승인하에 김일성의 북한이 기습 남침에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공산당은 남침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중국 공산당은 그동안 모든 역사책에서 6.25 전쟁을 북침으로 기록해왔습니다. 게다가 중국 정부와 공산당은 6.25 전쟁은 제국주의 침략자가 중국 인민에게 강요한 전쟁이라면서 침략에 맞선 위대한 정의의 전쟁이며 승리한 전쟁이라고 강변해왔습니다. 중국은 6.25 전쟁을 내전으로서의 조선전쟁과 국제전으로서의 항미 원조전쟁으로 구분합니다. 항미 원조전쟁이란 미국의 지원을 받은 한국의 침략에 맞서 조선을 구하기 위한 전쟁이란 뜻입니다. 중국은 한국전쟁이 1950년 6월 25일 38선에서 시작돼 같은 해 10월 24일 북중 국경인 압록강에서 북한의 패배로 사실상 끝났다고 봅니다. 반면 항미 원조전쟁이 10월 19일 압록강에서 시작돼 1953년 7월 27일 휴전선에서 끝나면서 침략자를 400km 이상 몰아내는 성과를 거뒀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진핑 국가주석은 2017년 8월 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인민해방군 창설 90주년 기념 경축대회 연설에서 인민군대가 항미 원조전쟁 등을 승리로 이끌어 국위와 군의를 떨쳤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이런 주장들은 옛 소련 붕괴 이후 각종 비밀문서가 공개되면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됐었죠. 러시아 대통령 보리스 옐친이 기밀문서를 폭로하여 북한의 선제 공격은 명백한 사실로 국제사회에 인정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 명분을 내세우기 위해 전쟁 참전국 중국이 역사를 자국의 애국주의적 행보에 그릇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와 공산당의 지시에 따라 중국 국가 라디오 텔레비전 총국은 최근 전국 회의를 열고 항미 원조전쟁과 관련된 TV 드라마를 제작해 집중 편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제작에 들어간 대표적인 드라마는 40부작 압록강을 건너다입니다. 이 드라마는 중국의 6.25 전쟁 참전 정당성과 함께 용감히 투쟁해 승리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와 공산당은 항미 원조전쟁 70주년을 맞은 올해 각종 드라마와 영화를 제작하는 등 대대적인 선동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압록강을 건너다 라는 이름의 중국 국영중앙방송이 만들고 있는 이 드라마는 항미 원조전쟁 당시 미국 해군 제7함대가 대만 해협에 진입하고 오포까지 하자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이 분개의 칼을 빼들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또 인민지원군이 파죽지세로 38선을 돌파해 서울을 점령하는 등 마오쩌둥 주석의 영명한 결정으로 중국은 민족의 존엄을 내보였고 세계사에 새 국면을 열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 국영 중앙방송은 이 드라마를 방영한 후에는 해외로 수출, 글로벌 반미 감정 고치에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항미 원조 전쟁을 다룬 영화도 촬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영화로는 장진호 전투를 그린 빙설 장진호입니다. 장진호 전투는 6.25 전쟁 때 벌어진 가장 중요한 전투 중 하나로 1950년 11월 말에서 12월 초까지 개마고원 장진호 일대까지 진격했던 미국 해병 1만 5천여 명이 영하 30도 이하의 혹한 속에서 중국 인민지원군 12만 명의 포위망을 뚫고 흥남으로 철수한 작전을 말합니다. 당시 전투로 미군을 비롯해 유엔군은 1만 7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중국군 사상자도 4만 8천여 명이나 됐습니다. 미군의 숭고한 희생 덕분에 북한 치하에서 고통을 겪었던 10만여 명의 피난민들이 한국으로 철수할 수 있었습니다. 영화 국제시장에서도 그려진 이 전투의 후퇴작전을 통해 미 해병 1사단은 자신의 10배에 달하는 12만의 중공군 남하를 지원시켰으며 중공군 12만 명의 포위를 뚫고 흥남에 도착, 흥남 철수를 통해 남쪽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흥남 철수는 193척의 군함으로 군인 10만 명, 민간인 10만 명을 남쪽으로 탈출시킨 사건을 말합니다. 흥남 철수의 작전을 시작한 날은 바로 대한민국이 평양에서 철수한 날이었습니다. 또한 흥남 철수 작전이 바로 일사후퇴 시작이기도 합니다. 미 해병 1사단의 이 퇴각 작전으로 중공군을 저지함으로써 한국군과 유엔군, 피난민 등 20만 명이 남쪽으로 철수할 수 있었으며 서부전선의 미 8군이 중공군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장진호 전투로 인해 중공군의 함흥지역 진출은 2주간 지연됐고 중공군 7개 선하는 괴멸적 타격을 입었다는 기록도 있죠. 중국은 이를 자신들의 잘한 부분을 강조해 영화로 만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특수부대 전랑의 감독이자 주연인 우징이 주인공을 맡은 금강천도 10월 25일 전국에서 대대적으로 개봉할 예정입니다. 제작비만 4억 위안, 한화로 682억 원이 투입된 이 영화는 휴전 직전 금강산 지류인 금강천에서 벌어진 전투를 그린 작품입니다. 이처럼 중국 영화계와 방송가의 항미 원조 전쟁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보물처럼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국 관영 언론 매체들이 앞다투어 항미 원조 전쟁을 교훈으로 삼고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특집 기사를 통해 위대한 항미 원조 전쟁은 중국 공산당과 인민군대의 혁명 정신을 널리 알린 전쟁이었다면서 항미 원조 정신은 중국 인민의 귀중한 자산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정부와 공산당이 항미 원조 전쟁 카드를 꺼내든 의도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의 신냉전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자국의 이데올로기를 고수하며 인민들에게 흑색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로 볼 때 항미 원조 전쟁은 중국의 참전의 명분이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중국의 참전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법 등을 무시하고 북한의 침략 전쟁을 도와준 것이기 때문에 정당성을 잃은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나라는 분단의 고착화가 진행되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참 도움이 안 되는 중국이었습니다. 현재 중국의 규모의 경제는 세계인들에게 큰 시장을 만들어 세계의 생산기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중화사상의 틀에서 벗어나오지 못한 중국은 결국 미국과 마찰을 일으키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편협한 국수주의에 빠져 제작되는 콘텐츠들은 최근 미국이 코로나19 중국 책임론, 홍콩 국가보안법,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소수민족 인권 탄압, 화웨이 등 IT 기업 제재 등으로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를 왜곡한 민족은 어떨까요? 현재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 자체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역사는 쓰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기록되어지며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런 관점들도 객관적인 사실의 바탕을 두고 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사실마저 왜곡해버리면 더 이상 애국주의가 아닌 국수주의에 빠져서 세계에 큰 비극을 초래한 대표적인 사상이 바로 파시즘과 나치즘입니다. 세계에 큰 비극을 가져왔고 그 악의 축들은 결국 소멸하였습니다. 중국이 계속 이 길을 걷는다면 길은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두 강대국의 싸움에서 한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현재 우리나라의 국력으로는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절대적인 강국이 되기 전까지는 양방향 외교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미국의 손을 들어주어도 중국에게는 명분을 주는 식으로 말이죠. 이 싸움 속에서 우리나라는 손실을 최소화하고 실리를 취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의 화웨이 제재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9월 15일부터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공급을 사실상 중단합니다. 앞서 미국 상무부가 미국 기술을 활용해 생산한 반도체를 당국의 허가 없이 화웨이에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조치가 15일부터 발효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반도체 시장은 설계 소프트웨어부터 생산 장비까지 미국 기술이 포함되지 않은 분야는 거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 기업 이외의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대부분 화웨이에 수출을 중단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화웨이는 삼성전자의 5대 매출처 가운데 하나이고 SK하이닉스도 전체 매출 가운데 10%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양사의 실적이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내 경쟁사인 샤오미, 비보 등의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판매가 늘어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북한과 강대국들의 우리나라가 휩쓸려서 분단이라는 아픔을 겪었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가장 잘 대처하는 모범국이 되었고 세계 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선진 문화를 받아들여 재창조할 줄 아는 문화 강국 대한민국이 미래의 초강대국이 되어 세계를 평화롭게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 길을 갈 때까지 이슈 트래커는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